저만 욜로로 살았네요. 지금이라도 집 살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takersco.kr 여기 이제 사연 신청란에 사연을 보내주신 건데 신혼부부 8개월 차인데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8개월 된 평범한 직장인 30대 중반 신혼부부입니다. 신혼집을 구할 때 남편은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지만 저는 아무 생각 없던 신축 무세라 남들이 신축 전세로 시작이 망테크의 길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 신축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8개월 정도 되신 거니까 신축에 산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자, 결혼 전에도 월 급여가 적다고는 생각 안 해가지고 연 4, 5회 정도 해외여행에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명품에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제 성향을 되돌아보니 남는 거 없이 놀고 먹는 데만 썼구나 싶더라고요. 명품이라도 샀으면 재테크라도 됐을까 싶고 아직 정신을 덜 차린 걸까요? 크크크 하셨는데 네, 정신 덜 차린 거 맞습니다. 최근 들어 친구들이 하나둘 집을 사고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니 나만 욜로적으로 비효율적이게 살았나 싶어가지고 저를 되돌아보게 되었고요. 이제라도 제대로 된 집 하나 장만하고자 유튜브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서 부인남 구독하게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8개월 만에 이렇게 생각이 많이 바뀌셨어요. 자, 경기도에서 4억 전세를 살고 있으면서 돈을 깔고 앉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답답해졌는데 남편이랑 저랑 의견이 좀 달라요. 남편은 10억 이내 실거주로 매수를 한 다음에 몇 년 후에 상급지로 갈아타자라는 쪽이고 저는 준상급지 10억 초반으로 가가지고 전세 끼고 갭 투자한 다음에 월세 가자라는 몸테크주의자입니다. 현재 전세 보증금 2억 3천에 주식 코인 각자 비상금이 한 2억 5천 있고요. 차 2대 할부인데 한 대는 출근용, 한 대는 그냥 결혼 전에 쓰던 차로 그냥 셔틀버스 타니까 약간 방치되어 있는 차인 것 같아요. 이건 바로 정리해야 되겠죠? 자, 대출 현황을 보니까 전세 대출 8천만 원 있고요. 회사 대출 1억 있는데 내년부터 10년 납으로 원금 포함 상환하기 때문에 약간 부담일 수도 있지만 이자가 1.5%라서 그냥 제 돈으로 생각하고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자, 월 수입이 세후 1,000만 원인데 연 3천 정도 성과급이 추가된대요. 그러니까 두 분이서 돈을 잘 벌어요. 30대 중반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도 좀 높아졌던 거고요. 고정저축으로 월 저축 6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출이 대략 다 뭐 40만 원, 관리비 30에 생활비 70, 뭐 용돈 100, 뭐 핸드폰 요금해서 고정지출 40만 원 정도가 있고요. 자, 저랑 남편의 의견 중 어느 방향이 더 적합할까요? 대출이 막혀버리니까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미혼 남자와 미혼 여자에 너무 일반화할 수도 있지만 사실 가장 큰 소비가 뭐냐면 저는 남자는 보통 자동차죠. 보통 자동차로 이제 한 방에 탁 털리고요. 미혼 여자분들은 이제 계속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인스타의 영향을 아무래도 안 받을 수는 없는데 남자분들이라고 해외여행을 안 가는 건 아닌데 좀 해외여행의 빈도와 강도는 확실히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은 것 같긴 해요. 더 높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값 이상을 뭐 해외여행에 태우는 분들도 많은데 이 두 가지가 뭐가 문제냐면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2차 소비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확장되는 되게 안 좋은 소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만 타고 다니면 좋은데 아니죠. 어떻게 하죠? 기본적으로 그거 가지고 뭐 데이트도 하면서 막 외곽으로 나가고 막 여행 가고 놀러 가고 막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제가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뭐 시간이 돈이에요. 이런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돈을 아껴 가지고 뭐 나머지에다가 갖다 쓰죠. 그러니까 2차 소비가 늘어난다. 해외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뭐 그냥 해외여행 가는 게 좋았어. 어느 순간 이제 이 여행이라는 것도 역치가 계속 올라가면서 점점점 이제 지겹거든요. 갔던 데 또 가고 또 가니까 좀 재미도 없고 뭔가 멀리 가야 될 것 같고 유럽 정도는 가야 되고 한 10시간은 타야 될 것 같은데 10시간 이코노미 힘드니까 비즈니스 타야 될 것 같고 이왕 갔으면 좀 뭔가 좋은 거 사와야지 해가지고 해외에서 싸게 파는 비싼 걸 사옵니다. 안 사면 되는데 해외 나가면 조금 싸다고 해서 뭐 20만 원 싸게 뭐 100만 원짜리 사. 이러면서 2차 소비로 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돈이 안 모인단 말이에요. 이 자동차와 해외여행이. 자, 이분들 보면요. 연 4, 5회 정도는 해외여행 많이 갔고요. 그다음 명품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뭐 다행이라 생각했지만 놀고 먹는데 돈 다 썼다. 명품이라도 샀으면 재테크라도 됐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뭐 스타벅스 마실 돈으로 스타벅스 주식 사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그 명품 살 돈으로 차라리 명품 회사 뭐 주식을 사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명품 가격들도 뭐 브랜드마다 좀 빠지기도 하고, 주가도 코로나 때 막 올라갔다가 이후로 이제 많이 빠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뭔가 그 단순히 투자를 접근하면 안 되고, 내가 왜 이 돈을 모아야 되고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를 명확하게 인생의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 계획 없이 그냥 무작정 뭘 한다거나 하면은 나중에 후회할 일들이 좀 생기기 마련이에요. 자, 월 급여가 적다고 생각 안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는데, 이게 가장 문제죠.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내가 돈을 잘 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생이 꼬입니다. 미혼인 사람들이 특히 이 착각을 많이 하는데, 월급을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월급이 높으니까 이 정도는 쓰고 살아도 돼 라고 생각들을 대부분 합니다. 제가 월급이 뭐 얼만데요? 월급 얼마면 어떤 차를 살 수 있죠? 뭐 월급에 맞춰서 무슨 차를 타야 되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제가 뭐 월급이 얼만데요? 뭐 여행 뭐 이 정도 가는 거 과소비인가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댓글들이 뭐라고 달리냐면, 뭐 그 정도는 써도 돼요. 뭐 그 정도 괜찮아요. 뭐 그렇게 써가지고 스트레스 풀고 그게 뭐 일에 더 도움이 되면 그게 남는 장사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생각만 안 해도 저는 상위 10%다. 진짜로. 이 생각만 안 해도. 월급이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만 안 해도 부자가 될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자, 높은 월급은 뭐냐? 높은 저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소득이 높다? 그럼 저축을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이제 인생이 꼬이는 게 아니라 풀리기 시작하고요. 내가 높은 월급을 받기 때문에 이 정도는 써도 돼. 높은 소비를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다. 이 소득이 높다고 소비를 늘리잖아요. 그러면 이 높은 소득의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주는 게 좋은 직업일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직업은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영원히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내가 뭐 그만두게 될 수도 있고, 뭐 몸이 건강이 안 좋아져서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들어온다면 당연히 영원히 돈을 써도 되는데, 대부분 이 소득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꺾이기 마련이고요. 근데 그 꺾일 때까지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내 노후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개념을 갖지 않고 내가 돈 잘 버니까 많이 써야지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왜 그렇게 되냐? 자연스럽게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를 벌잖아요. 그러면 그런 버는 업계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뭐 동료를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사람들과 뭐 취미 생활이나 이런 거를 만나면서 전반적으로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돈 잘 버는데 소비를 안 하는 사람은 소수고요. 대부분 돈 버는 만큼 돈도 많이 쓰고요.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을 만나면 너 아끼고 있어? 잘하고 있어? 너 되게 열심히 그렇게 하면 충분히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보다는 주변에 열의 아홉은 야, 그렇게 벌면 좀 써라. 야, 너 승진했어? 한턱 쏴. 뭐 이래. 네가 내 승진에 무슨 도움을 줬다고 내가 너한테 한턱을 쏴야 되니? 라는 논리가 생각나지만 그냥 쏘래요. 그런 게 너무 많아. 돈 잘 벌면 쏘라. 돈 잘 벌면 좀 쓰고 살아. 이런 얘기들이 사실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과연 잘 살고 있는가? 단기적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길게 보면은 돈 문제로 점점 꼬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친구들이 하나둘 집을 사고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서야 내가 욜로적으로 비효율적이게 살았나 싶어서 저를 되돌아보게 됐다라고 적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친구들이 처음에는 나를 부러워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친구들 중에는 알짜로 이렇게 막 착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나중에 뭔가 빵 터트립니다. 근데 그때 가서는 늦어요. 왜? 저게 한두 해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수년간 뭔가 쌓아 올린 걸 가지고 그 사람은 뭔가를 구축하는데, 나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경험하고 추억하고 카드값밖에 안 남은 거예요.
예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이게 한 20년 전 광고인가? 한 10몇 년 전 광고인 것 같은데 이때만 해도 그랜저가 진짜 비싼 차였거든. 지금으로 치면 약간 BMW 5 시리즈 느낌이에요. 그래서 야, 너 그랜저를 탄다고? 보통 아반떼 타고요. 조금 잘 풀리면 소나타 타고 돈 잘 벌면 그랜저 타던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약간 30대가 탄다? 야, 그럼 너 뭐 사업하냐? 뭐 성공했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젊을 때 뭔가 이렇게 갖기 어려운 소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멋져 보여. 이게 인스타가 확대되면서 이제 젊을 때 하기 힘든 과소비가 멋져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핫플레이스 가가지고 막 비싼 거 먹고 뭐 유럽 여행 가고 막 호주 막 한 달 살다 오시고 뭐 발리 가서 뭐 갑자기 요가하고 막 이러시는 분들 많잖아요. 젊은 남자분들은 갑자기 막 박스터를 사가지고 막 중고로 사가지고 막 끌고 다니고 그래서 라면 먹으면서 막 카푸어도 하시고 하는 게 이 젊을 때는 뭔가 남들은 못하는 나만 하는 과소비 이게 그렇게 멋져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산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비로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그거는 그거고 이제는 내가 몇 년간 모아왔던 걸 가지고 뭔가 이제 증명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40대쯤부터는 이제 증명의 시기예요. 그때는 이제 자산으로 증명하기 시작하는데 이 자산을 가진 애들을 보면은 내가 그동안 한 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 거죠. 여기 보면은 남편이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신축 전세로 들어가지 말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지만 나는 그냥 신축 무세라서 신축 전세로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축에서 시작했더니 뭔가 이거 아닌 것 같고 내 친구들은 이제 집 사가지고 뭔가 맨날 대출 엄청 많다고 막 앓는 소리 하지만 왠지 애가 표정이 막 뿌듯해. 그런 거 보면은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막 이런 그 복잡스러운 마음 이런 마음을 이제 여기서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다행인 거는 남편분이 재테크에 관심도 좀 있는 것 같고 기본 개념도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약간 깨달으신 거는 있다고 했지만 남편분과 같이 방향 설정 잘 하셔가지고 설정을 잘하고 앞으로 하면 저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그나마 다행이다. 자, 보세요. 남편은 10억 이내 실거주로 매수를 하자. 그리고 나는 준상급지에 10억 초반으로 전세 껴서 집을 하나 사고 우리는 월세로 가자. 이게 지금 이견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요 사연을 보내주신 요 아내분이 이 투자에 대해서 지금 깊게 공부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이 갭 투자가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니고요. 이게 오해인 부분도 많은 게 갭 투자는 기본적으로 무이자 대출이잖아요. 무이자 대출. 자, 그러면 무이자와 대출의 합성어죠. 뭐 이거 굳이 뜻을 해석하자면 자, 그럼 무이자가 중요할까요? 대출이 중요할까요? 지금 이 영상 라이브 보고 계시는 채팅 쓰시는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갭 투자가 무이자 대출인데 무이자인 게 중요해요? 대출인 게 중요해요? 무이자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대출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대출이죠. 갭 투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를 쓰는 겁니다. 레버리지. 레버리지라는 거는 남의 돈을 쓰는 거죠. 남의 돈을 많이 쓰고 그거에 대한 비용을 이자로 내는 것뿐인 거지 무이자를 하기 위해서 이자를 아끼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쓰는 건 아니에요. 자, 전세가율이 높으면요 갭 투자를 하는 거고요. 전세가율이 낮으면 실거주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실거주를 안 할 수도 있었어요. 이게 대출 받아가지고 월세를 주고 막 이러는 것도 됐는데 점점 더 실거주를 해야지만 대출을 해주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이해하셔도 뭐 큰 문제는 없다. 전세가율이 높은 동네는 갭 투자를 하면 되고 전세가율이 낮으면은 실거주를 한다. 자, 이분들 보세요. 지금 전세보증금 2억 3천에 뭐 비상금 2억 5천, 그다음에 전세대출 8천, 회사대출 1억, 그리고 세후 1,000만 원 정도 버는 분들입니다. 소득이 높죠. 그렇지만 이 자산을 다 합쳐가지고 대출을 갚고 나면 순자산이 높지가 않습니다. 소득은 높은데 순자산이 3억이에요. 자, 그러면 순자산이 3억이면 갭 투자를 하면 레버리지를 많이 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안 돼요, 그렇게. 순자산 3억에다가 전세 끼고 여기다가 신용대출 조금 받아도 사실상 전세 끼는 갭 투자보다는 그냥 실거주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 자,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감이 없다면 제가 보니까 남편분이 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개념도 좀 있으시고 공부도 좀 된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이 대출 제도와 그리고 이제 어떤 전세가율을 고려하면은 한 15억이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게 한 15억은 넘는 정도를 해야 그래야 좀 갭 투자가 유리한 곳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15억 이하에서는 갭 투자가 유리한 데를 찾기가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해도 뭐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건 아닌 정도로 간단히 정리할 수가 있다. 15억 넘으면 갭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겠다. 자, 왜 그러냐? 요즘에 이제 같은 값이면은 그래도 조금 나중에 매도하기 좋은 구조를 짜야 되잖아요. 요즘에 전월세 비용도 계속 올라가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세입자 보호가 점점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입자와의 어떤 그 법적 분쟁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세입자가 있으면 집을 또 팔기가 쉽지 않고요. 이 집을 팔라고 하는데 세입자가 방해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은 내가 뭐 갭 투자가 막 확실하게 유리해도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할까 말까인데 비슷비슷하다? 아니면 갭 투자가 오히려 좀 불리하다? 그런데도 일부러 전월세 비용이 막 올라가고 있는 이 와중에 갭 투자해가지고 내가 월세 내면서 거기에 산다? 그럴 이유가 없겠죠. 세입자 보호도 강해지고 있는 마당인데. 자, 그러면 뭐 내가 뭐 너무 무리해가지고 집을 사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뭐 소득은 아주 낮은데 막 가족한테 막 돈 빌려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면은 애매할 때는 그냥 실거주를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지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죠. 기본적으로 세후 1,000만 원이니까 돈을 잘 버는 편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맞벌이긴 하지만 거기다가 연평균 3,000만 원 정도 성과급이 더 나오니까 1억 3천 정도가 실수령이잖아요. 근데 저축은 600만 원. 물론 고정저축이니까 월 수입 빼기 저축이겠죠. 그러면 1,000에서 600 빼면 400이 남아야 되는데 이 지출은 280을 적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120은 어디 갔냐 이거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래저래 빠지는 돈들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러면 주거비가 지금 낮잖아요. 전세를 살고 있고 이자도 뭐 3.5%밖에 안 되고 대출 8천만 원이니까 그럼 주거비 부담이 낮은데 두 명이서 월 400만 원의 생활비를 쓰고 있다면 여전히 높은 생활비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내가 소득이 높다고 이 정도는 써야 돼. 뭐 내가 귀찮다고 뭐 배달 음식은 시켜야 돼. 뭐 나는 뭐 이 정도는 돈 버니까 뭐 여행은 한번 가야 돼. 나는 이 정도는 뭐 버니까 차는 2대 정도는 끌어야 돼. 내가 이 정도는 버니까 부모님 용돈은 이렇게 정도는 드릴 수 있어. 내가 이 정도로 버니까 이번 연휴가 9일이니까 좀 놀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살면은 점점 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남들이 돈을 모을 때 내가 돈을 썼었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좀 쓰고 살 때는 나는 돈을 모아야 됩니다. 이거는 고생 총량의 법칙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놀 때 좋았죠. 그러면은 남들은 고생한 게 미리 한 거잖아요. 그럼 남들은 미리 고생을 한 거니까 남들은 이제 좀 노는 거고 나는 남들 고생할 때 놀았으니까 이제 좀 고생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그럼 내가 소득이 이만큼이니까 쓰는 게 아니라 소득은 이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더 아껴야겠다. 옛날에 많이 쓴 거 이제 갚아 나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자, 다행인 거는 이분들은 소득이 높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높기 때문에 마음 먹고 제대로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분들보다 소득이 낮은 분들보다 역전할 확률이 높죠. 소득이 높은 거는 저축을 많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그랬죠. 저축도 많이 하고 소득이 높기 때문에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버틸 수 있는 능력도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이다. 높은 소득은 높은 저축력이다. 라는 거를 잊지만 않고 이걸로 공부 조금 하셔가지고 부동산도 사시고 뭐 일부 금융자산도 사시고 하시면 저는 충분히 역전도 가능하고 나중에는 오히려 역전을 넘어서 격차를 벌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남편분하고 마음 맞춰가지고 잘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